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지아 작가의 에세이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입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주었던 정지아 작가의 음주 예찬 에세이로 그동안 정지아 작가가 만났던 술과 사랑에 관한 34편의 이야기를 때로는 유머스럽고 위트있게 또 때로는 진정성 있게 풀어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 사람들 간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따뜻한 경험담 함께 즐겨주세요. 고3 겨울방학이었다. 그의 입시에 떨어져 재수를 했지만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은, 시험을 치르고 성적도 나오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언젠가부터 고향 친구들 몇몇과 올라이트를 했다. 맞는 영어인가? 아무튼 그 무렵엔 친구들과 밤을 새워 노는 걸 올라이트라고 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멤버는 해마다 들쑥날쑥이었는데 여자는 나 포함 셋이었다. 내가 서울로 전학 간 뒤 구례에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지 싶다. 멤버들 집을 돌아가며 밤을 샜는데 물론 남자애들 집이었다. 남자애들 부모는 여자인 우리가 함께 밤새 노는 것에 대해 뒤에선 욕을 했을지 몰라도 앞에선 뭐라 하지 않았다. 상냥하게 밥을 챙겨주고 먹을 걸 챙겨줬다. 문제는 여자애들이었다. 여자애들은 남자애들과 밤새워 논다는 말을 부모에게 꺼내지도 못했다. 허락받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 여자애들은 언제나 우리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난 그 거짓말을 내 부모에게 전달했다. 아빠, 친구들이랑 하룻밤 놀 건데 선이랑 채경이가 우리 집서 논다고 해달래. 전화 오면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아니라 아빠에게 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엄만 남녀 평등을 원해서 사회주의자가 되었지만 당신 딸을 대하는 마음은 여느 엄마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남자애들과 밤을 새워 논다는 걸 받아들이리 만무했다. 반면 아빠는 진정한 평등주의자였다. 역시 아빠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누구 집서 노는디? 윤행이네. 윤행이 아버진 교감인가 교장인가 그랬다. 좁은 동네라 아빠는 그 집안의 사정도 다 알고 있었다. 뭔 일이 생길란가 모른 게 여그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거라. 그걸로 만사오케이였다. 뒤이어 폭풍처럼 쏟아지는 엄마의 잔소린 아빠의 몫이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자애들이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남자 집에서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애간정을 녹이거나 말거나 아빠는 근엄하게 단칼에 잘랐다. 머심 애들은 밤새 놀아도 되고 가신 애들은 밤새 놀면 안 된단가. 그거이 남녀 평등이여. 자넨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그마. 아빠 한마디에 엄마 잔소리가 쏙 들어갔다. 나는 유유히 휘파람을 불며 신장로를 걸어 나가곤 했다. 학생으로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했다. 우리 집은 방이 2개뿐이라 잘 때도 마땅치 않았다. 엄마는 몸이 약해 여러 사람 밥을 차리기도 힘들었다. 극구 거절했는데 아이들 요청은 끈질겼다. 에이, 굴에서 평생 살았는디 반내꼴은 가보들 못했어야. 꼭 가보고 잡다. 내 고향 반내골은 구례 사람들도 잘 모르는 수악한 촌이었던 것이다. 우리 엄만 늘 아파서 우리 식구 밥하는 것도 힘에 부치던 엄만 대환영이었다.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나 마음 졸이느니 당신 몸이 좀 힘들더라도 눈앞에서 보는 게 낫다는 속셈인걸 물론 나는 다 알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오가 넘어서부터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는 모양이 종일 무섭게 퍼부을 기세였다. 아빠는 눈을 맞으며 동네 입구까지 눈을 쓸었다. 계속 퍼붓는데 지금 쓸어봤자 뭐하게. 발이 푹푹 빠지는 것보담사 낫겠지. 아니나 다를까. 선명한 빗자국 위로 금세 눈이 쌓였다. 아빠는 망부석처럼 눈을 막고 선 채 아이들을 기다렸다. 발이 시렸지만 그런 앞발 두고 나 혼자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을 수 없어서 곁을 지켰다. 눈이 어찌나 쏟아지는지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늘과 땅 사이를 온통 하얀 눈송이가 메우고 있는 듯했다. 아이들보다 웃음소리가 먼저 당도했다. 아이들은 토금리 입구에서 내려 눈발을 뚫고 4km를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제 곧 스물이 될 아이들은 주위보다 퍼붓는 눈이 만들어낸 백색 비경에 취해 눈 오는 날의 강아지처럼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아이들 모습이 희끄물에 눈에 들어오자 아빠는 성큼성큼 걸어나가 말없이 짐을 빼앗았다. 아이들 손에는 과자며 음료수가 가득 들려 있었다. 손이 자유로워진 아이들은 그제야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냈다. 아빠가 오후 내내 군부를 지펴놓은 내 방은 엉덩이가 뜨거워 자주 몸을 뒤쳐야 할 정도였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오래 걸은 아이들은 맛있게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웠다. 상을 물리고 나자 안방에서 엄마와 아빠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저번에 담가놓은 매실주 쪼까 퍼오소. 매실주는 몰라거라. 아빠는 오직 소주만 마셨다. 떨어지는 매실이 아까워 엄마가 정성껏 담가놓은 매실주엔 입도 대지 않았다. 뭐긴 애기들 줄라고 글제.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러 집을 돌며 올라이트를 했지만 술을 내놓은 집은 없었다. 아, 저거 애기들인디 술은 무신. 누가 애기여, 내일 모레면 대학생인디. 엄마가 웬일로 군소리 없이 매실주를 들어갔다. 엄마는 작은 주전자에 담긴 매실주와 다슬기 초무침, 동치미, 나물 몇 가지를 안주로 내왔다. 어디 갈참인지 외투를 입고 나오던 아빠가 술상을 보면서 혀를 찼다. 고까지 것을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단지째 갖다 주소. 엄마가 아빠를 향해 눈을 흘겼다. 본체만 채 아빠는 나를 향해 말했다. 아야, 광에 술독이 쓴 게 마음대로 갖다 먹어라이. 그러곤 엄마에게 눈짓을 했다. 챙겨 입고 나오라는 의미였다. 이 밤중에 어디 갈라고라? 어디긴 어디여, 제만이 집이지. 자들만 기분이 있까니 우리도 하투나 침시로 올라이신가 뭐시긴가 해보세. 아빠는 올라잇을 유독 힘주어 발음했다. 밤새 돌아오지 않을 테니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놀아보라는 의미인성 싶었다. 불안한 눈빛으로 내 방을 기웃거리던 엄마는 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아빠를 따라 나섰다. 너가 아버지 참말로 멋져본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술잔이 6개다야. 내 부모는 남녀 평등주의자, 여자애들 장까지 살뜰하게 챙긴 것이다.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댔는데 술도 안 따라주고 가보셨네. 그러게 쿨하기도 하시지. 겨울밤은 기나 길었다. 부모님이 없는데도 우리는 다른 집에서보다 더 얌전하게 놀았다. 누군가의 손목을 잡기 위한 핑계로 하던 카드게임이나 고스톱도 치지 않았다.
몇 차례 광에 들락거리긴 했지만 누구도 취할 정도로 과음하지는 않았다. 자분자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소복소복 눈 쌓이는 소리가 이따금의 침묵 사이로 스며들었다. 화장실에 간다고 방문을 연 누군가 탄성을 내질렀다. 원마야. 다들 앉은 걸음으로 문을 향했다. 찬 공기에 몸서리를 치며 목만 길게 빼고 내다본 바깥은 온통 새하얀 눈밭이었다. 발자국 하나 나지 않은 백색의 순수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르르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매화 나무에도 감나무에도 눈이 한 뼘씩 쌓여 있었다. 딜안의 대나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끝까지 휘늘어진 채였다. 자연의 장관 앞에서 다들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 전등을 하늘로 비췄다. 빛기둥 안에서 주먹만한 눈송이들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순수에 압도당한 최초이자 마지막 경험이었다. 그날 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토록 순수하게, 이토록 압도적으로 살고 싶다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걸 보면 친구들 역시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19. 그때는 믿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순백의 시간을 순백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함께했던 친구 중 누군가 먼저 세상을 버렸고 누군간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고 누군간 교수가, 작가가, 회사원이 되었다. 회사원이 된 친구는 머나먼 미국에서 산다. 그 친구를 본 지 참으로 오래되었다. 한 친구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눈이 퍼붓는 날이면 그날이 떠오른다. 고요히 내리는 눈처럼 고요했던 내 인생의 첫 술자리. 다음의 4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걸까? 사람은 때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동기 A가 그랬다. 난 A 때문에 다시는 시를 쓰지 않았다. A는 물론 모를 것이다.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대학에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아 시 합평 시간이 있었고 A가 낸 시를 읽으며 내가 지금까지 쓴 것은 시가 아니라 행가리를 한 산모님을 깨달았다. 그 뒤로 다시는 시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학점을 받았지? 시 수업 때 한 번도 시를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유롭고 태평하던 시절에 대학을 다닌 게 참으로 다행이다. 아무튼 A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시에 눌린 이후 난 A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나와 다른 책을 읽었고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렸고 나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가 보는 세상이 궁금해서 그가 읽는 책을 따라 읽기도 했고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까지 관찰하기도 했다. 대학 시절 그는 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였다. A는 자주 나에게 면박을 주었다. 수업이 끝나고 술집들이 모여있는 내리로 내려가는 길. 어디 가냐고 옆에 서면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비수를 꽂았다. 떨어져. 결국 그와 내가 멀찍이 따로 걸어서 당도한 곳은 같은 술집이었다. 내가 자기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그는 또 비수를 던졌다. 떨어져. 우리는 다른 테이블에 각기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약간 내상을 입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싫은지 묻지도 못한 채 혼자 속을 끓였다. 이럴 때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상 금지. 절대 사랑은 아니었고 사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도 없다. 그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에 대한 동경이나 질투, 뭐 그 비스꾸무리한 것이었다. 청춘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보다 깊고 넓다고 생각했던 A 또한 나와 똑같이 청춘의 허세를 부렸을 뿐이라는 걸. 청춘은 허세다. 그러니까 청춘이지. 20살 언저리 A는 인생도 문학도 독고다이. 쓸쓸하게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 그런 찬란하게 유치한 마음으로 홀로 걷고 홀로 마셨던 것이다. 노상 떨어져라고 외쳤던 A의 광주 본가에 간 적이 있다. 왜 가게 됐는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2층짜리 일본식 목조 건물이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A처럼 단정한 정원이 있다는 건 기억난다. 내가 도착하자 A 어머니와 아버진 장을 봐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여름이었나 보다. 계절적 배경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머니가 양산을 들었던 걸 보면 난 잘 다녀오시라 허리 숙여 배웅했다. 나 대접할 거리를 사러 가시는 길일 테니까. 고개를 들고 보니 두 분은 손을 잡은 채 걷고 있었다. 양산 아래 어깨를 겹치듯 나란히 서서 양산 그림자가 두 사람을 감싸 그들만 자결하는 뙤약볕의 횡포로부터 벗어난 듯했다. 그 모습이 몹시도 기이했다고밖에 난 설명하지 못하겠다. 내 부모는 손을 잡고 걸은 적이 없다. 그래도 둘은 나란히 걷기는 했다. 그 무렵의 시골 부부들은 나란히 걷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개 남편은 뒷짐을 진 채 몇 걸음 앞장서고 여자는 진보따를 이거나 진 채 뒤따르는 게 내가 평생 봐온 풍경이었다. 남자가 양산 그늘 아래 들어가다니. 가부장의 횡포가 심했던 시절 가오가 있지. 남자가 양산 그늘 아래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고백하겠다. 충격적이었지만 아름다웠다는 것을. 그날 저녁 큰 상에 둘러앉아 다 같이 밥을 먹었다. 무슨 생선구이가 있었다. 나도 먹었을 건데 그런 건 밥상의 메뉴 같은 건 기억나지 않는다. 밥상에서의 단 한 장면을 기억할 뿐이다. A의 아버지가 생선살을 바른다. 그 살을 들어 어머니 밥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어머니가 아유하며 익숙하게 밥을 떠먹는다. A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생선살을 발라주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도 다정할 수 있구나. 난 처음 보았다. 처음 알았다. 우리 집 밥상은 이러하다. 내가 된장국에 든 멸치를 건진다. 아빠가 자연스레 국그릇을 가져온다. 그 사이 엄마는 생선을 바른다. 그 생선을 내 밥 위에 놓는다. 아빠도 생선을 바른다. 그 생선을 내 밥 위에 놓는다. 아빠는 생선 대가리만 먹는다. 어두육미라면서. 물론 아빠도 엄마가 아플 때면 밥을 직접 하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기는 했다. 숟가락을 쥐어준 적도 있다. 그러나 그건 생존을 위한 풍경. A집의 풍경은 그와는 전혀 달랐다. 난 그 풍경이 신기하고 마침내 부러웠다. 뙤약볕을 막아준 양산처럼 뭐랄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공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는 듯했고 부드러우면서도 나는 조금 숨이 막혔다. 그 뒤로는 다시 암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여자인 내가 설마 그 집에서 잤을 것 같진 않다. 왜 갔는지 기억나지 않듯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로부터 두어 해 뒤 A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건강해 보였던 어머니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픔에 잠겼던 아버진 반년 만에 새 장가를 들었다. 충격을 받은 A는 아버지와 거의 연을 끊고 광주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도 충격을 받았다. 그 다정했던 사람이 반년 만에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다정한 제자와 술을 마시다가 그 이유를 깨달았다. 다정한 제자는 일행 중 누군가 깻잎을 집으면 기다렸다는 듯 잡아주고 취한 듯 보이면 부축해서 방으로 안내하고 누군가의 어깨에 보풀하기가 보이자 연인인 듯 다정하게 떼어주었다. 그에게 물론 연인이 있었다. 여럿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행동해서 누구도 오해하지 않았지만 둘만 있었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설렜을 것이다. 그렇다. 다정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정하다. 불행히도 혹은 공평하게도 다정한 사람은 다정하지 않은 사람보다 외로움을 잘 못 견디는 경우가 많다. 다정하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하니까. 늘 아내의 곁에서 다정하게 함께했던 A의 아버지에겐 아내의 공백이 못 견디게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도 빨리 새로운 다정의 대상을 찾아낸 게 아닐까. 깨달은 그날 다정한 제자와 밤새 시바스리가를 마셨다. 야, 아무한테나 다정하지 마. 술고장을 부리면서 천성을 어찌할 수 있어. 다정한 제자는 더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빈잔의 위스키를 따랐다. 그날 난 다정에 대한 오랜 갈급함을 버렸다. 다정한 사람도 무심한 사람도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다 괜찮다. 각기 다른 한계를 끌어안고 사는 셈이니까. 내 고향 반내골은 아주 좁다. 산과 산 사이 평평한 땅이 많지 않아 집도 산빛 아래 층층이 들어서 있다. 논도 몇마지기 없는 산골 마을은 여름에도 해가 짧아 수확량조차 많지 않았다. 한 선배가 아버지 돌아가고 난 뒤 나를 반내골에 내려다 주곤 숙연하게 물었다. 뭐 먹고 살았니? 그래도 뭐 굶주리진 않았다. 산이 헐벗어 나무 심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때도 반내골 산은 울창했다. 읍내 사람들이 8km를 걸어 나무를 하러 올 정도였다. 울창한 산은 능이며 송이며 더덕 같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었고 맑디 맑은 계곡에선 가지에서부터 민물개, 은어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산촌 사람들의 단백질을 보충해 줄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 가구 수가 얼마나 됐을까? 12어 가구 중 3분의 2는 정신의 일가부치였고 토박이가 아닌 집이 내 집인가 그랬다. 우리 집이 맨 위, 몇 계단을 내려가면 큰 집, 또 몇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집이었다. 나는 유독 큰 집을 좋아했다. 큰 집엔 내가 좋아하던 잘생기고 똑똑한 작은 오빠도 있고 예쁜 작은 언니도 있고 식구가 많아 늘 복작복작했다. 반면 자식이라고 나 하나, 말수 적은 엄마와 아빠, 우리 집엔 늘 정막이 흘렀다. 명절 때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 가서 식모 사는 언니도 없고 부산이나 서울에서 공장 다니는 오빠도 없었다. 평일이나 명절이나
우리 집은 늘 우리 셋뿐이었다. 명절이면 큰 집은 서울 가서 일하던 언니 오빠들, 그 아이들로 늘 북적거렸다. 서울서 나고 자란 사촌 언니 아이들은 얄미운 서울말을 썼다. 그랬니? 저랬니? 귀에 착착 감기는 감질나는 서울말이 어찌나 부러웠는지. 서울말보다 더 그리웠던 건 반내골 사람이 아닌 외지의 냄새를 풍기는 새로운 사람이었을 테다. 반내골에선 늘 보던 산, 늘 보던 물, 늘 보던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올해, 그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반내골의 일상은 늘 한결같았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던 그 시절에 난 반내골에서의 시간이 죽어있는 듯 답답했다. 고요하던 반내골이 온종일 들썩들썩 춤추는 듯한 건 오직 명절뿐이었다. 명절을 앞두고 큰집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면 나는 괜스레 뒤란을 어슬렁거리며 그들이 날 알아봐 주길, 오라고 손짓해 주길 간절히 기다렸다. 엄마가 서울서 온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기 전까지 큰집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오랜만에 만나는 터, 가슴 시린 가족 상봉에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들까 봐서였다. 그들은 나를 늘 늦게 발견했다. 그들이 날 발견하기 이전엔 견디다 못한 내가 먼저 큰집으로 쪼르르 달려간 적도 많았다. 아버지가 다사다난한 세월을 보내고 늦게 결혼한 탓에 나는 학렬이 꽤 높았다. 사촌 언니나 오빠의 자식들이 대부분 내 또래였다. 나보다 대여섯 살 많은 조카도 있었다. 그 조카는 날 이모라는 호칭 대신 이름으로 불렀다가 어른들한테 혼쭐이 나기도 했다. 1년에 많아야 서너 번 보는 그들의 떠들썩한 웃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난 안방에서 사랑방으로 연결된 쪽문을 자꾸만 흘낏거렸다. 그렇다. 내 최고의 관심은 그 문 너머에 있었다. 안방과 맞닿은 그 문은 자주 열리지 않았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건 하루 세끼 밥 때뿐이었다. 어쩌다 큰 집의 대식구 틈에 끼어 밥을 먹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걸 본 적이 있다. 큰어머니가 허리를 숙인 채 낮은 문을 통과해 밥상을 날랐다. 2마리 학이 그려진 양은 밥상이었다. 명절인데도 상에 차려진 반찬은 단출했다. 그 밥상보다 더 인상적인 건 문을 열자마자 훅 밀려든 정체를 알 수 없는 쾌쾌하고 후텁지근하고 불쾌한, 그런데 어쩐지 신비로운 냄새였다. 사람 하나 간신히 몸 뉘일 만한 사랑방의 주인은 내 큰 아버지였다. 가까운 혈육인데도 난 큰아버지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다. 그는 그냥 내 어린 시절부터 늙어 있었다. 이제와 돌이키면 늙어 있었던 건지 취해 있었던 건지 분명치 않다. 그가 늘 취해 있다는 걸 어린 나는 잘 인지하지 못했다. 가까이 있지 않아서 술 냄새를 맡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취했다고 해서 비틀거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종일 술을 마시고 가만히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자신의 방에. 큰아버지가 바깥에서 움직이는 걸 본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도 화장실은 갔을 테니 움직이게 했겠지. 어느 순간엔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방 안에 요강을 두었는지 큰어머니가 매일 짜증스럽게 알아듣지 못할 무슨 말을 속사포처럼 허공을 향해 쏘아붙이면서
양잿물로 요강 씻는 모습은 자주 보았다. 아, 요강 옆에 타구도 있었다. 타구를 씻을 때에 큰어머니 얼굴이 어찌나 심솔사나웠는지 어린 난 마귀 할멈이 있다면 저런 모습일 거라 상상하기도 했다. 이제는 알겠다. 평생 돈 한 푼 벌지 않는 남편. 그것도 허구한 날 술만 마셔대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남편의 침과 가래가 범벅이 된 타구를 씻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고통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겠지. 그 순간 큰어머니는 모욕과 치욕을 느끼지 않았을까. 큰어머니가 지푸라기로 그토록 벅벅 닦아낸 건 침과 가래가 아니라 그러한 모욕과 치욕을 안겨준 인생이란 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날 내가 왜 큰아버지 방에 들어갔는진 기억나지 않는다. 나보다 한참 어린 우리 집 장손이 5살 무렵이었다. 나와 장손이 그 금기의 방에 있다. 방 안의 풍경이 요강의 위치까지 환하게 기억난다. 안방과 붙은 쪽으로 오래도록 개지 않은 요가 깔려있고 큰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화로 옆에 앉아있다. 겨울이었다. 화로 안에서는 숯이 새빨간 불길을 토해내고 있다. 나와 장소는 큰아버지 맞은편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다. 화로 옆에 놓인 은색 양은 밥상 위에 쉬어빠진 김치 몇 점이 놓인 작은 종지와 소주가 가득 담긴 사기 대접이 놓여있다. 밥상 아래 거의 비어가는 소주 대병이 보인다. 세 걸음쯤 떨어진 곳에는 큰어머니가 매일 아침 닦던 요강이 뚜껑이 덮인 채 놓여있다. 먹고 싸고 자는 인간이 해야 할 모든 일이 동시에 행해지는 마법의 방 같다. 큰아버지가 손에 쥐고 있던 날계란을 윗부분만 톡 깨어 입에 털어넣는다. 그러곤 방문에 매인 줄을 흔든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자 큰어머니의 심통난 얼굴이 안방과 연결된 방문 틈으로 쏙 등장한다. 계란밥 헐란게 쌀쪽가 씻어오니라. 큰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고시랑고시랑 하면서 사라진다. 큰어머니의 말소린 늘 너무 작아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잠시 뒤 큰아버지가 조금 전에 깨먹은 계란 안에 조심스레 쌀을 담고는 소주를 찔끔 붓는다. 큰아버지는 화로 안의 숯을 뒤적거려 좁은 공간을 만들고 거기 계란을 똑바로 놓는다. 큰아버지 방의 벽지는 오래도록 알코올과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 본래의 제 색을 잃은 지 오래다. 방이 쩌든 담배 냄새와 쉰 술 냄새와 오줌 냄새를 뿜어내는 것만 같다. 그 오묘한 냄새를 뚫고 계란 익는 고소한 냄새가 마침내 우리의 코끝을 맴돈다. 장성과 날 번갈아 보던 큰아버지는 밥상 내 앞쪽에 계란을 툭 내려놓는다. 아마 어린 장손이 뜨거워서 껍질을 깔 수 없다고 판단했겠지. 수십 년 묵은 모든 냄새를 압도하는 새롭고 신선하고 고소한 냄새가 우리를 유혹한다. 뜨거운 손가락을 귓볼에 대가며 나는 조금씩 껍질을 벗긴다. 첫입은 장손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며 나는 천천히 계란밥을 씹었다. 계란찜에 밥을 비빈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담백하고 깊은 맛이었다. 가히 내 인생 최고의 밥이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먹은 최초의 술이기도 했다.
끓으면서 알코올이야 다 날아갔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이 잊히지 않는다. 언젠가 큰집 큰언니에게 물었다. 큰아버진 왜 그렇게 술만 마셨느냐고, 왜 평생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큰언닌 채머리를 흔들면서 무심하게 말했다. 양반집 장손으로 귀하게 커서 그랬겠지. 아버지 땜시 우리 어메만 직사게 고생을 했지. 그 고생을 어찌다 말로 하겠냐. 큰아버지 사연을 물었더니 큰언닌 큰어머니 고생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았다. 고모에게도 물은 적이 있다. 고모의 대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체 심보가 고약했어야. 나 어릴 적엔 그 인사원티 얼마나 두드러 맞았다고. 양반이라 일은 안 한다면서 욕은 오지게도 잘했어야. 왜 때렸냐고 물었더니 밤늦게 가져온다고, 부르면 제까닥 안 온다고. 이유도 총천연색으로 사소하게 찬란했다. 이상도 하지. 그런데도 난 큰아버지가 밉지 않다. 어쩐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만 같다. 이미 무기력해져서 말도 잘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만 본 탓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날의 계란밥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알코올 중독이었으니 참으로 귀에 쓸 소주를 부어 만들어준 계란밥. 그 밥을 장손도 아니고 동생의 딸에게 건네준 그 마음 때문에 어쩐지 난 큰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다. 그에게도 그만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도 어쩌면 손주에게 계란밥 만들어주고 고구마 구워주는 따스하고 평범한 남자로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는 갖고 남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원망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를 이해하려 애쓰기엔 아직도 그 미움이 너무 크다. 사촌들의 그 마음을, 맞고 자란 고모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나는 간혹 뭐라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냄새가 밴 그 방이 그립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숟가락으로 떠 계란에 붓던 큰아버지의 그 조심스런 손길이 그립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렇게 속절없는 게 아닐까. 무슨 일로 심사복잡한 날이면 고립된 우주 같던 큰아버지의 방이 떠오르고 큰아버지에게 술 한 잔 대접하지 못한 게 마음에 얹히고 위스키가 아닌 소주가 그리워진다. 위스키로는 달래지지 않는, 소주로밖에는 달릴 수 없는 어떤 슬픔이 우리 민족에겐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